자, 윤동주 작품이 내신에 나왔을 때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같이 본 거고요. 윤동주 시인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아주 최근에 새로 발굴된 작품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순서거든. 사실은 그 순서가 충분히 연구되기 전에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특히 고1에다 갖다 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 자화상에서 마지막 부분을 내적 갈등의 소로 보거든. 근데 사실 이게 윤동주를 연구한 사람은 그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내신 대비로 보는 게 쉽게 쓰여진 시. 자, 지금 이 교재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8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비대면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냥 보시면 다 보일 거니까 보시고, 자료는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보시면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나냐면 최초로 악수를 하잖아. 그 얘기야. 보세요. 자, 화자가 있어. 화자인 내가 나를 대립적인 존재로 봐. 그러면 우물을 통해서 보든 거울을 통해서 보든 나를 투영시켜 봤어요. 성찰이죠. 그러면 봐. 현실적인 내가 있고 이상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을 거야. 그럼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는 대립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립 갈등이 계속되다가 언제 최초로 해결이 되냐면 이 작품이 와서 최초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은 고1 첫 작품으로 배우는 게 자화상이고요. 고2 때 배우는 얘를 왜 배우는 거냐? 이때는 내적 갈등이 계속되는 거야. 이 내적 갈등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해소가 최초로 된 게 최초의 해소가 여기거든. 근데 내신 해설이나 수많은 해설들이 여기서 해소가 된다고 얘기해버리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내신 어쨌든 출제자 맘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필기한 걸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상들 수업 들으실 때, 이런 사교육 받으실 때 유의하실 게 뭐냐면, 자, 때때로 학교 선생님이 틀리실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시험 한 2, 3주 전에 시험 문제 나오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고 교정을 하신다고. 그게 대표적으로 모음 축약이 있냐 없냐인데 제가 벌써 한 3개 정도 학교를 다 고쳐놨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작품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 이 견해가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다투기에는 제 힘도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굳이 거기다 에너지 쓸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대신 준비하실 때는 일단 학교 필기를 계속해서 반복 3번, 4번 하시는 거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변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별되는 게 아니라 암기적인 부분에서 변별되는 게 아니라 사고력적인 측면들을 아까 우리 6월 해설 영상 봤었잖아요. 그 6월 해설 영상에서 제가 킬러적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변별이 되는 거니까 이 변별되는 부분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 작품의 크게 고1 대표 작품은 자화상의 고2 대표 작품은 쉽게 쓰여진 시인데 오늘은 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신 시험범위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법이라는 과목 이름이 언어로 바뀐 배경은 뭐냐면 담화 파트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럼 봐. 담화의 정의는 뭐냐? 의미가 완결되는 단위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문법은 전부 다 이거거든.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게 문법 과목이었고 단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최소 단위라는 말이 붙어요. 자, 그럼 녹색은 뭐니? 의미가 형성되는 최소 단위, 형태소 단위죠. 근데 형태소 단위가 의미를 완결짓지 못하잖아. 또는 의미를 전달하지도 못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달리만 가지고는 몰라. 달리자, 청유죠. 달리어라, 명령이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달리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의 의미가 형성되는 최소 단위지만 의미가 전달되지 못해요. 의미가 완결되지 못하고 의미가 전달되는 최소 단위 단어고요. 의미가 완결되는 최소 단위는요. 문장이야.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같이 완결이 돼서 누가 달리는 건지까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의미가 완결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대화에 참여하는 1번 요소 1인칭 화자, 2번 요소 2인칭 청자, 그리고 얘네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여기서 자꾸 킬러 변별이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드리는 거거든. 작품 해석하실 때도 항상 이 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 해석이 정확해지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정보 간의 논리관계를 엄밀하게 정해놓은 문법, 언어적인 개념들을 문제 상황에 적용을 못해서인 거야. 그 적용을 엄밀하게 하면 이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작품을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건요. 이미 논리적 도구를 알고 있잖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간의 관계처럼 화자, 청자, 발화, 맥락처럼. 자, 하나 더. 발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문장 단위는요. 문장이 글로 써지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문어적으로 쓰이면 글로 쓰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면 발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담화에서는 세 번째 요소로 발화 또는 전달한 언어, 전달한 메시지에서 전언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 필기 잘 해두시고 여기까지 기준으로 잡아줘. 필기 잘 해두시고 이게 배경 개념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고2 내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작품을 읽어나가기 기초적인 개념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볼 거고 이건 보충 영상으로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출제될 만한 것들
것들은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일단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위주로 작품 해석을 하실 건데 그 외에도 잠깐 저 따라보시면은 이 목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윤동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도 풀어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옛날에 출제된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걸 엮어서 선생님께서 변형해서 내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동주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사실 too much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해서 야, 지금 내가 쉽게 쓰여진 시를 다루지만 윤동주의 간도 엮어서 한번 봐. 별똥 떨어진 데도 엮어서 봐. 또 다른 고향도 엮어서 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엮어주셨다면 엮어서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설 영상 지금 옆에다 제가 QR코드 박아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해설 영상 있는 거 보시고 만약에 해설 영상이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요청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학교 내신 선생님이 어떻게 내신다고 했는데 디테일은 여러분이 잡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교복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잡아오셔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쉽게 쓰여진 시만 내신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걸 변형해서 내신다고 했는지 아니면 뭘 엮어서 내신다고 했는지를 알아서 오셔야 되겠고 일단 쉽게 쓰여진 시는 직접적인 시험범위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개 출제 가능성 가장 높은 작품들 제가 배경 세팅을 해서 제공해드렸으니까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건 질문. 오늘은 쉽게 쓰여진 시에 대한 작품 분석 해석을 하고 이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8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86페이지를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신 스타일의 문제고 선생님께서 약간 요즘 문제 스타일 또는 평가원 또는 수능 느낌을 되게 중시하는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 얘 가지고 내신 작품 정리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교재 없이도 어쨌든 작품 자체는 똑같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를 보실 때 맨 처음 항상 이렇게 촉발이라고 쓰세요. 촉발과 거의 동의어는 뭐냐면, 시상의 환기야. 그럼 시상의 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의 경우에는 시공간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시공간이라는 배경 정보에 따라서 뭐든지 시작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여기가 번화가예요. 그럼 흥취 또는 되게 흥겨운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뭔가 장례식장이야. 그럼 엄숙한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배경 정보에서 먼저 시작인 거야. 그럼 봐. 육첩방이라는 공간 정보 세팅했죠. 밤비가 솔쌀거린다는 시간 정보 세팅했죠.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봐. 이제 표현법들 잡아볼 텐데 1번 시간 정보, 2번 공간 정보인데 이 시간 정보에서 주어지는 정보 첫 번째는 뭐냐? 굳이 밤이죠. 두 번째 굳이 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밤인데 비가 내리는데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일제의 암울한 시간을 상징하는 밤이고 비다. 이렇게 보셨고 공간은 당연히 일제. 그러니까 육첩방이라는 게 일본식 방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일본은 조 또는 첩이라는 단위를 써. 그러니까 육첩, 그러니까 육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다미가 6개 들어가는 공간적 크기, 일반적인 방 하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하숙집 방 또는 뭐 자취하는 방에 들어와서 혼자 누워가지고 생각을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남의 나라라는 일제라는 공간 세팅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자, 하나 더. 자, 여기서 주어. 문장 구조 잡는 거야. 속살거린다, 서술어져. 자, 그럼 세 번째 정보는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밤비가 속살됐잖아. 자, 그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청각 정보죠. 그런데 밤비라는 걸 우리는 청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 시각도 함축은 되어 있는 건데 이건 학교 선생님 필기를 따라가세요. 일단 청각 정보라고 할게. 두 번째, 누가 속살됐어? 밤비가 속살됐죠. 무생물이 생물의 의미로 비유됐으니까 화류라고 할 것이고 동시에 밤비라는 건 무생물인데 속살된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인도 되시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걸 원래는 주어는 인간인데 목적어인 대상인 밤비가 속살거린다고 주객 전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하나 더 밤비가 속살됐다 이야기를 걸었다 대화체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법들은 학교 선생님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꼭 학교 필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육첩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했잖아. 그게 구체 정보라고 쓰시면 되겠어. 그리고 아까 청각이라는 건 감각 정보죠. 감각 정보도 구체 정보야. 그러니까 감각 구체 정보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서사 장르처럼 배경 세팅했어. 그 다음 뭐가 나오니? 인물 세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인이란 인물로 나로 초점을 좁혔어. 자, 유지 또는 전환인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주체는 누구니? 화자죠. 뭐를? 시를 적어보는 겁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요. 그럼 내가 적은 시가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건데 시이면서 시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쭉 펼쳐내는 건데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부분 내신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시나 봐. 그래서 필기 잠깐 정리해버리면 밤비, 육첩방, 그리고 슬픈 천명.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인이라는 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살기 되게 어려운 존재야. 현실적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야? 이상과 괴리됐기 때문이거든. 됐죠? 자, 그럼 봐. 내가 시인으로 살겠다는 것 자체가요, 현실적으로 고난을 선택했고, 이상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 고난이다, 괴롭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쓴 거야? 슬프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천명, 운명같이 시인은 이게 주어질 수밖에 없고, 예술가는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천명과 동연은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굳이 디테일하게 보면은 운명론적 인식도 있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 줄 시를 적어볼까인데, 자, 이제 여기서 네 번째인데 이거를 서리법으로 볼 것이냐, 자문자답으로 볼 것이냐, 기타 등등인데 일단 당연히 서리법 맞아요. 왜 서리법 맞냐면 그냥 혼자 평서문이야. 적어야지 라고 한 거야, 사실은. 나는 적는다 라고 하면 돼. 근데 굳이 이거를 의문의 형태로 바꿨으니까 사실은 서리법이거든. 근데 서리법에 대해서, 자문자답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필기 체크해 보시고 계속 봅시다. 자, 이제 시를 적어본 거야. 그럼 시를 적어봤으니 나는 이제 사실은 뭐 한 거냐? 회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전환 또는 유지인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고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뭐 했다 지금? 회상을 한 거야. 어디를 회상을 했냐? 일단 여기는 고향. 고향의 이미지. 그러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담긴 학비 봉투를 받았대.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요. 첫 번째, 진짜로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고향에 대한 향기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이면적으로는 향기는 없는데 나는 그 봉투에서 향기를 느낀 걸 수가 있지. 자, 그럼 봐. 봉투는 뭐야? 촉각 혹은 시각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면적으로 공감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당연히 여지가 있으니까 꼭 학교 선생님도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빨간색 Q라고 적은 거는 학교 선생님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빨간색 Q 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건 정리해놓으시면 세특 소재가 되는 거야. 계속 문자. 그래서 학비 봉투를 나는 받았다는 건데, 학비 봉투를 보면 이거는 누가 부모님 보내주신 거고, 부모님이 땀 흘려서 일하셨으니까 그 땀내가 느껴지기도 하고 사랑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 향이 느껴지기도 하는, 난 학비 봉투를 보면서 실제 향을 맡았을 수 있고 향이 느껴지는 것처럼 환기될 수도 있다 잡아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포근하다는 뭐니? 촉각 정보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내라는 건 뭐야? 후각 정보고, 그 다음에 포근하다는 뭐야? 촉각 정보죠. 그래서 후각과 촉각 정보가 다들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원래는 시각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촉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각을 후각화했거나 또는 촉각을 후각하는 이런 공간각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하셔라. 자, 그러면 회상을 해보잖아. 고향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겨운데 나는, 나의 현실은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즉, 잘 들으셔야 돼. 화자가 생각한 이상적 존재는 뭐냐면 고향과 같은 나의 본질, 나의 본성이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내가 현실에 적응하겠다고 온 곳이거든. 그럼 현실 적응은 뭐야? 일제히 내가 적응하겠다고 본 거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노트를 꼈다. 내가 지금 배우러 왔다는데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늙었다는 거죠. 죽은 내용이라는 거야. 죽어있는 내용이고 죽어있는 학문을 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부정적 현실을 봤기 때문에 나는 다시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동주 작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립다는 대상은 이쪽이야. 내가 현재 믿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럼 나는 긍정적이었던 고향의 옛 시절로 다시 한번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때 동물들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실제 동물들일 수 있어. 표면적 의미로 보자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면적으로 보잖아. 여러 명의 자아인 거죠. 자아 분열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볼게. 어린 시절 저는요, 과학자가 되고도 싶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요, 프로게이머가 되고도 싶었어. 어린 시절 저는요, 독립운동가가 되고 싶기도 했어. 어린 시절 저는요,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난 이런 거 한번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린 때 동무들은요, 나의 순수했던 자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 동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근거라고 보는 거거든. 일단 하나씩 볼게. 내가 어린 시절에 꿈꿨던 수많은 꿈들을 지금은 다 갖다 버리고 늙은 교수 강의를 듣고 있으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린 시절 순수했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있네와 같은, 나는 고향에 있었던 나의 순수했던 본성을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부정적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이 부정적 인식을 왜 무엇을 바라서 하고 있냐는 거죠. 계속 보시면 오른쪽 넘어와서 그러면서 나는 다 그런 꿈을 잃고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육첩 다다미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육첩 다다미방에 나는 누워있는 거야. 방에. 그럼 누워있으면 머릿속으로 점점점 생각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 이제. 그래서 여기가 마치 물 속처럼 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어떻게 느낀다? 내가 물 안에 쭉 빠져드는 침전하는 그런 하강적 이미지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회의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거는 부정한다도 되고 의문을 품는다도 돼. 그래서 의문을 품고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속일 수가 있는데 봐봐. 부정을 했다 그러면은 해법을 찾은 거고요. 의문을 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문자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단순한 물음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과 해법이라는 강조 표현을 봤을 때는 또 여기는 서리법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는 어쨌든 선생님들 내신 필기로 꼭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인생을 살기 어려운데 내가 생각해보잖아. 이 시절 전공이 문과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글이 너무 쉬운 것 같아. 학문이 너무 쉬운 것 같아. 인생이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살고 있지? 자, 죄송해요. 자, 인생이 살기 힘든 게 당연한 인생의 본성인데 이게 이상적인 건데 나의 현실, 너무 나는 부정적으로 현실이 느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나는 이런 회상이 끝에 돌아와 본 거야. 나의 방으로. 즉, 여기 시인이 시를 쭉 쓴 이 부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나의 성찰이자 나의 시이자 나의 내면의 흐름이야. 그럼 내면의 흐름의 끝에 다시 나는 현실 공간으로 와본 거예요. 현실의 시간으로 온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육첩방에 왔고 밤의 나라가 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창밖에 밤비가 속설거려 육첩방의 남의 나라로 시간 먼저 세팅, 공간 세팅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공간 세팅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 세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는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나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역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공간 세팅하고 성찰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갔던 것에 역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장면도 있었고 자, 그럼 이제 나는 드디어 성찰이 끝냈으니까 성찰의 끝에 집약,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답은 뭔데? 이제 나는 결심을 한 거야. 등불을 밝혀보겠다고. 그래서 어둠이라는 일제에 완벽하게 저항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항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시대처럼 올 아침. 자, 직유법 이런 거 당연히 나오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라는 건 뭐니? 시간이지. 즉, 시간의 속성처럼 시간의 속성은 내일 아침엔 해가 뜨잖아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다짐, 의지를 다져본다는 거야. 그렇게 나는 아침을, 즉 광복이 올 것이다. 우리의 해방이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올 거야. 즉 최후의 나라는 건 드디어 나는 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정답은 뭐다? 오케이? 나는 일제 저항하면서 독립운동할 거야. 나름의 답을 찾아갈 거야. 100% 저항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살아야지. 드디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답을 찾았으니까 악수를 드디어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는 수많은 고난 끝에, 수많은 고생 끝에, 이 수많은 작품 끝에, 이 수많은 시의 끝에 드디어 비로소 나는 내적 갈등 해소가 되고 이제 의지적으로 답을 찾았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다. 이제 끝난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윤동주 자화상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선생님들께서 갈등 해소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너무 성급해요. 그거는 추억처럼 한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 추억처럼 한 단어 때문에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왜 나는 모를까? 답은 분명히 있어. 답이 있어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답대로 살아갈 게는 별개잖아. 그러니까 답이 있다를 인식한 거지 행동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드디어 답에 대한 행동이 최초로 시작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항상 이거야.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자아가 있고 긍정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거는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뭐 현상적 자아냐, 본질적 자아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내신 필기 따라가시고 헷갈리니까 그냥 놔둘게. 그러니까 내가 나와 뭐 했어? 갈등을 했어. 그럼 나와 나의 갈등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손을 내밀었으니까 드디어 갈등 해소가 된 것이죠. 그 갈등 해소가 어떻게 됐다? 최초로 해소가 된 거야. 나는 최초로 답을 찾아서 이제 행동을 해야지 이런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필기를 정리해 보시면 알겠고 이제 자, 여기 5초 정도 잡고 올게요. 이제 5초 정도 잡고 필기를 쭉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표현법 정리하고 출제될 만한 포인트 벌써 50개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라 그러잖아. 100개도 정리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심상 정리할 수 있겠죠.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표현법이 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드리잖아. 사실 50개, 100개, 200개도 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80%는 누구나 아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20%는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들, 정보를 분리하는 측면들, 실력적인 측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야. 축구 선수가 축구의 기술을 하나 배운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기술을 몰라서 못 쓰니? 아니요. 실전에서 써먹을 만큼 차이가 안 돼서, 내 능력치가 부족해서, 체력이 부족해서, 실전에서 조급해서 안 써지는 거잖아. 그건 차근차근 실력을 기르셔야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막 외워서 해결한다? 제발 중학교 때 했던 공부는 이제 더 이상 그만이야. 여러분 벌써 고2가 되셨고, 고2들은 이제 이거를 실력적으로 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방학 특강으로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걸 보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되셨으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자, 내신에서 항상 묻는 거, 수능도 사실 마찬가지, 여러분. 첫 번째 뭘 묻느냐면, 내용이란 걸 묻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을 담는 틀, 그걸 평가에서 형식이라고 해. 여러분, 이걸 내신에서 주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주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는 구조 또는 장르 또는 갈래 특성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현대시야, 자유시야. 자, 봐라. 현대시랑 대립되는 개념이 뭐니? 고전 시라고 하니, 시가라고 하니, 시가라고 하지. 왜 가였어? 노래였으니까. 왜 노래였어? 운율이 정해진 형태로 있었으니까 정형신 거야, 얘는. 당연히 그러면 운율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로도 마찬가지야.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서정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목적이 있지. 그러면 어떤 집단의 혹은 개인의 목적 때문에 쓴 거니까 목적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딱히 목적은 없어. 그러면 서정시고, 서정시는 순수한 자신의 감정을 얘기했으니까 순수시라고도 하고 낭만시라고도 해요. 거기에 대립되는 게 목적시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사실은 고전시가도 똑같이 쓰이는 개념인데 얘는 목적시가 없어. 예를 들면 구지가 같은 거는 목적시로도 보지만 서정시로도 봐. 반면에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서정시로만 봐. 이해되셨어요? 악장 같은 건 전부 다 목적시야. 프롤레타리아 문학 전부 다 목적시야. 그런 분류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또 추가로 붙는 게 뭐니? 성찰적 이런 건데 그건 당연히 주제잖아. 아, 성찰하고 이제 뭐 하고 있어? 갈등이 뭐 됐어? 해소됐잖아. 동시에 일제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저항시의 범주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혹시라도 내신에서 쓰신다면 이 맥락에 쓰는 거야. 근데 저항시는 아니야. 왜냐면 내적 갈등을 해소한 거지. 내가 뭔가 그래서 실제 나는 뭘 하겠다, 뭘 했다까지는 안 나갔거든. 근데 그 부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저항시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용과 형식, 내용을 담는 틀이 나왔잖아. 이제 써야 되잖아. 그걸 뭐 한다고 하니? 표현이라고 하지. 이걸 옛날 사람들은 수사법이라고 한 거야. 왜 수사법이라고 했냐? 그리스 법정에서 논변했을 때 쓰였던 게 수사법이야. 직유, 은유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 시절에 있었던 논변 같은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는 그리스 시절의 논변과 현대시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법이란 표현을 더 이상 안 써요.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고,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비유, 변화, 강조법. 그러면 비유, 변화, 강조법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넣잖아. 50개도 넘어. 이거 언제 다 정리할 건데 대표적인 거, 주제 관련된 것들만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뭐 작품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이론 배우시고 작품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실력 기르시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뭐가 나오냐? 내신이고 순위이고 간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쪽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제 관련성에서 정답될 확률이 87% 이상이고 내신도 70% 이상이니까 자꾸 여기 잡다 그냥 14%, 30%에서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기서 변별되는 거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여기서 변별이 되니 내가 3등급 이하의 실력이 좀 안 된다, 좀 버겁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는 거고 이건 기본이 되신 다음에 여기까지 1, 2등급 문제까지 가시는 겁니다.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어디 단계 필요한지를 얘기하시면 그에 맞춰서 이쪽에 초점 두는 수업도 있을 거고 이쪽에 초점 두는 수업도 있을 거니까 활용들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저한테 요청해 주시라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3초 딱 잡고 영상 보는 친구들은 9분 동작으로 멈춰서 보시고 그 다음 여기도 3초 잡아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신 대비로 필요한 작품들, 좀 대표적인 작품들 필요한 내신 범위에서 했던 거 정리해서